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인천대학교하고 가톨릭대학교 강의하시는 김정현 교수님이십니다. 아침 6시쯤 넘어서 출발하셨는데 차가 막히고 지금 딱 거의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강의하시는데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저 목동 사는데요. 이렇게 원래 제가 계속 조회해봤을 때는 어쩔 때는 아마 1시간 반도 나오고 1시간 50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2시간 반 넘게 잡고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딱 10분 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조금씩 이렇게 막히고 풀리고 하는, 그래서 늦을까봐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왔습니다. 낯익은 분도 계세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관련해서 활동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기 또 계시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대교구 이주 사무부에서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기, 제가 사실 마스크를 제가 지금 끼고 이렇게 수업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신부님과 연락을 그 강의 요청을 받은 건 꽤 됐어요. 그중 12월? 네, 그쯤에 연락을 받아서 너무 깊은 마음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흔쾌히 강의 수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1월에 갑자기 유방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예, 마침 지지난주에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 예, 그저께 가발을 맞추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 내일 모레 2차 항암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매우 좋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 타이밍도 공교롭게 뵐 수 있게 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 갑자기 벌쩍하다. 근데 이제 아는 얼굴도 있고 하니까 3월 4일날 저희 모임을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아주 낱낱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받은 건 이거였어요. 우리 사회의 이주 여성들,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다문화 관련한, 특히 이제 다문화 실천과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의 처음으로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에도 제가 대학원장님께 다문화 강의 개설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강의안을 싹 보내고 2013년부터 개설을 해왔고, 지금 현재 가톨릭대와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금 가족센터로 다 바뀌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시흥시 가족센터에서 역시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하면서 이제 현장과 또 학계와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조금 충실히 하고자 지금까지 오로지 다문화 현장만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면 좋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압축적 정말 엑기스 이런 것만 뽑아다가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토론거리를 조금 이제 준비해달라고 하셔도, 이 상황에서 지금 토론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조별 모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고 이렇게 딱 흩어지는 그런 컨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 이제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관련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여기 그죠? 다양한 그죠?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간간히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완전 진입을 했죠. 그 첫 번째 원인은 사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이 90년대부터 왔을 때는 아웃 오브 안중 관심도 없었고요. 현재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다문화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2006년, 즉 그 전에도 연애 결혼이나 아름아름 국제 결혼들은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여성들에 대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한 2006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2003년도에 원래 이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도저히 농촌 총각들 답이 없다, 실패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도. 그래서 지자체들 적극적으로 그 해외에서 그 신부들, 즉 국제 결혼들을 할 것을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과 일하는 일터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모든 산업에서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너무나 우리 만나고 있죠. 전철을 타더라도 그죠? 야, 내 역할 여러분 명동 거기는 이제 거기는 외국인이 훨씬 더 많고요. 시흥시 아까 제가 가족센터 운영위원을 제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정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정왕동? 아시죠? 거기는 지금 8대2예요. 네. 외국인 주민등록 기준이 외국인이 8이고 내국인이 2예요. 여기가 군서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이제 9등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림동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중국교포 노동자들이 전부 지금 정왕동으로 회차모여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안산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였거든요. 또 상호문화 도시도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게 이제 외국인 그 지원 본부까지 딱 있을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안산이 집값이 올라가고 옆 동네인 시흥이 그나마 집값이 싸니까 대거 시흥으로 또 전입을 해가면서 시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지원 본부를 만들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결혼이든 노동자든 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사 보셨어요? 올해부터 이거 작년 기사예요. 작년 10월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다인종 국가다. 이거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완전 추월했어요. 일본이 전체 1억 정도 되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한 2.38%예요. 외국인의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가요. 뭐든지 우리는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5%를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은 다인종 국가예요. 믿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인종 국가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나? 그죠? 이렇게 빠르게 외국인, 특히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노답이에요, 노답.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잘하고 있다. 없어요? 못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 보여요. 잘 모르겠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어디? 노력하고 있다. 왜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학교에서는 아이들 전날 메시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언어로 자국어 언어로 보내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 어쨌든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은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도
사부작. 조금씩 있죠. 뭐 가족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혹시 가족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NGO가 주로 많을까요? 네. 네, 이제 4차 기본계획이 다문화가 정책에 따른 4차 다문화가 지원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확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3차까지는 그래도 이주 여성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이주 여성에 처음에는 초창기 안정 적응에 관한 지원을 하다가 3차 때부터 10년 차가 너무 많은 거죠. 오래되신 분들이. 그러니 생애 주기에 따른 그죠? 뭐 지원, 뭐 취업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4차부터 확 바뀐 게 뭐냐면 과제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지금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죠? 지원해라 라고 해서 직원도요 다른 데 다 줄였거든요. 여가부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사람 무조건 뽑아라. 근데 본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작 사람을 뽑아놓고 그런 실정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으로 많이 좀 드셨는데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올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네. 이런저런한 제도들도 생겨나곤 했는데 그건 딱 포커싱이 너무 분명하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결혼한 사람 플러스 그들의 자녀예요.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차별과 배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우리 사회에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베트남계 한국인. 우리는 미국 교포, 그런 거잖아요. 미국 교포, 뭐 중국 교포, 뭐 일본 교포, 뭐 이랬는데, 그럼 그죠? 미국계 한국인. 아니지. 한국계 미국인이지. 한국계 미국인. 그죠?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도 베트남계 한국인, 그죠? 중국계 한국인, 이런 다양한 한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요거는 뭐 수치상으로 여러분 바로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12월 말 현재 3월에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여기 주로 장기예요, 장기 체류 외국인이 250만 정도 돼요. 원래 2019년에도 25만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는 훅 떨어졌죠. 200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급속히 증가해서 그 외국인 주민 수를 조사한 게 2006년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5, 6배 이렇게 증가한 수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100만 명 정도, 여기는 그 결혼 이주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편, 자녀까지 포함한 수치고요. 외국인 근로자도 그죠? 88만 명.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규모가 이제 4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금세 다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대 안 되는데 아시죠? 작년 출산율 얼마나 됐는지 0.7 전대 미문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인구가 한 8%까지 치솟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법무부 출입국 가면 이제 통계 월보도 매월 나오고 통계 연보도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252만까지 갔다가 점점 떨어졌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죠. 자, 추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왜곡이 됐어요. 팬데믹 상황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계를 보면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 그죠? 내년 되면 그죠? 한 400만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2020년부터 여기가 붕괴되면서 요 수치는 조금
어긋났지만 지금 속도로 가면 5년 안에는 400만 명을 분단이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단 결혼 이주 여성부터 국민의 배우자, 뭐 여성 플러스 남성까지 다 합해서 국민의 배우자의 어떤 연도별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이 누계예요, 누계. 17만 4천만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그 비자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고요. 대체로 그 국적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죠? 네, 중국이 많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한국계, 즉 우리가 말하는 중국교 조선 쪽 이런 분들을 포함한 수치인데요. 많지만 그래도 베트남이 여러분 단일 국가로는 굉장히 많은,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 여성이 어느 나라 남성과 작년에 가장 많이 결혼했을까요? 베트남 1위. 왜 그럴까요? 와서 다음 나라 와서 다시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를 불러들여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남성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미국이나 그렇죠? 뭐 유럽이나 뭐 프랑스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트남이나. 아니 근데 여기 수치를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분들은 왜 베트남이 앞질렀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숫자는 더 많잖아요, 중국계가.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럴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 응? 베트남 분들이 되게 이혼이나 뭐 재혼이나 이런 걸 자유로워서 그럴까요? 여기는 그러면 중국인들은 중국보다 더 많은데? 아니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뭐 조선족들 마찬가지고요. 중화 사상 아세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내가 못 사는 거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웬만해서 귀화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영주권으로 보세요. 왜? 우리나라 더 잘 사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 이주 여성분들 중에서도 한국인으로 완전히 귀화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중국인들 중에서.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머문다고요. 우리나라에. 저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 나라가 뭐 국적을 복수국적을 해주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 영주권을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주 여성이 대표적인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인들도 그죠? 넘버 2, 3인데 일본 여성들도 안 해요. 영주권으로 머무세요.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웬만해서는 귀화 잘 안 하는 그냥 영주권으로 우리나라 머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베트남계 여성분들이 많이 귀화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도 귀화하시고. 근데 귀화하는 이유는 대다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애가 근데 중국인들이 한자를 쓰니까 이제 별로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왜 귀화를 많이들 하시냐면 이제 초등학교 될 때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딱 뭐예요? 기록부터 이름이 그죠?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런 이름으로 가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엄마들이 어차피 얘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살 건데 그걸로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들이 미정이로, 그죠? 민서로, 네? 은주로 다들 귀화를 하시는 선택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 많이 사세요? 경기. 경기가 막 엄청 넓잖아요. 지역도 되게 다양하고요. 도농이 다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이 많은 이제 서울에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천, 경남, 충남 이런 순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혼인을 통해 귀화를 하는, 빨리 귀화하시죠. 그래서 귀화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분들 보시면 이제 해마다 이 누적치인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만 현재 16만 명의 결혼 유지 여성들이 이제 귀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죠? 새로운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 그죠? 엄청 많이 갔죠. 우리도 이주의 역사가 사실은 있죠. 이게 뒤바뀌었을 뿐이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그죠? 헤일 조선을 외치며 가시는 분들도 많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전히 많이 가고 계시죠. 자, 우리도 끊임없는 이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하와이, 그죠? 1940년대 배 타고 많이 가셨죠. 미스터 선샤인, 그죠? 또 독일. 여러분 요즘 유태우라고 하는 친구가 진짜 막 그 아카데미에도 후보에 올랐더만, 그 친구가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광고, 엄마가 강사였던 이세입장이. 또 일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갔고, 또 연해주, 사할린, 그죠? 만주, 정말 독립운동으로도 가셨고, 너무나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고달파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끊임없었어요. 정말 90년대 말 일제 강점기 만주, 러시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로 간,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60년대, 70년대 이 독일로 간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주신 외화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깔렸다고요, 여러분. 1번 고속도로가. 그 정도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죠. 그 이후에도 중동에 가서 얼마나 많은 또 외화를 벌어오셨습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의 목적이든 태권도든, 그죠? 사업이든 미용이든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또 너무 열심히 성실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치열하게. 자, 지금도 새로운 삶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이제 오늘날 Where are you from? 굳이 물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러셨는지 알았을까요? 모르셨죠? 프랑스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프랑스는 지난번에도 우승을 했고, 근데 지금 프랑스의 국가대표를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오리지널 백인 프랑스인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프랑스도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걔네 방식의 동화주의를 펼쳤는데, 그 주변국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자마이카 이런 데서 엄청난 이민자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받아들인 그런 대표적인 나라죠. 물론 지금 생드니 폭동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긴 해요. 크고 작은 그런 테러, 폭동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지금 프랑스도 여전히 이민자와 함께 굳건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제 굳이 그죠? 되게 유치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런 거 묻는 거 이제 좀 실례.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 그 한국인들
우리가 선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죠. 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해요.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빅데이터를 돌렸더니 우리나라 선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빨간 거는 부정이고 파란색이 긍정이고 초록이 중립인데 어느 색이 제일 많아요? 빨간색. 그것도 대박 크죠? 대박 커요. 그리고 가운데 두 가지가 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걱정된다와 힘들다. 불법. 뭐가 그렇게 걱정될까요, 여러분? 응? 무엇이 걱정된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걸 뭔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불법이 뭐가 굉장히 많이 자행될 것 같고, 막 이런 아주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죠. 그거는 굉장히 정부가 잘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어떤 다문화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원래 3차 기본 계획이에요. 2018년부터인가요? 그때 한 20만 명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네. 그럼 사실은 더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내국인들의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고 이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개인적 수준의 차별, 혐오예요. 그냥 욕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이런 못된 나쁜 사장님, 가족 이런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그죠?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로 성숙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이 확산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성인 한 4,000명, 그리고 중고생 한 4,000명 이렇게 그 샘플을 통해서 수용성 조사를 하는데 100점 만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일반 국민들은 나빠요. 50점 간신히 넘어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성 지수는 높고 연령이 연령이 젊을수록 수용성 지수가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용성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5년보다 2018년이 더 낮아지는 일반 국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물론 살짝이긴 하지만, 반면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청소년은 어때요? 올라왔어요. 자,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개방적이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이렇게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다문화 교육을 해요. 그죠? 다문화 분서도 우리가 많이 양성하고. 교수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청소년은 줄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15년보다 잠깐만. 얘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들. 올라왔어요. 얘가 요 오른쪽 색깔이 잘못 표기된 거예요. 2015년이 왼쪽, 2018년이 오른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낮아지고. 여기 2018년도예요. 2015년부터 우리가 조사했거든요. 자, 그럼 2021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도는 일반 국민은 더 낮아졌어요. 물론 조금이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론 조금이지만 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죠? 끊임없이 교육하고 알려주고, 그죠?
이런 노력들을 더 빈번히 더 자주 정기적으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몰라서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 지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한번 했었냐면 2020년도에 부평구에 이제 부평구청장님이랑 어떻게 좀 꼼짝이 잘 맞아갖고 부평구에 있는 혹시 부평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부평구 부평 1동 2동 하여간 동주민센터 한 20몇 개에 제가 통반장님들 있죠? 통반장님 모임 있을 때 1시간만 제가 다문화 인식교육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인천에는 어울림 이끌림이라고 하는 사회적 활동자가 있거든요. 주로 우리 사회 재정착 난민, 우리가 카렌 쪽을 우리나라는 이제 UNHCR에서 유엔 난민국에서 받아라라고 해서 부평에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미얀마 분들이 그거 주로 지원하는 단체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제가 저와 함께 이제 다문화 강사들을 좀 양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움직였고 했더니 있잖아요. 진짜 우리 통과장님들이 세대가 요즘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진짜 뭐 길지도 않아요. 50분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자기는 몰랐다. 아니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는 짜증이 났다. 나는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들은 얼마나 두렵겠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문을 두들기며.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받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 당신들은 그냥 굉장히 당신이 경험한 네거티브한 인식만으로 그게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정말 금세 변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 누가 소수자인가 이걸 조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수자가 결정되는 기준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회에서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지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아세요? 자, 그 나라는 흑인이 많아요? 백인이 많아요? 흑인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 사회 지도층은 누구예요? 백인이죠. 여태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러죠. 그건 물론 이제 식민지 역사도 있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정말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그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도 어마무시했었던 거죠. 뭐 지금이라고 그렇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따라서 소수자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주로 식별은 뭐로 하죠? 피부색으로 하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권력이 열세해야 돼요. 권력이 주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우와 미국에서 정말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분이 탄련하셨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뭐 차별이나 이런 거 다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냥 되게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그 밑바닥에서는 백인들이 아직 이를 바랐던 거죠. 백인 중산층, 특히 남성, 특히 중부 지역의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식이나 소속의식.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뭘 못 가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상황들을 보면 미국 사회는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 갈등의 문제를 안고 가고 있고요. 따라서 사회적 약자는 그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 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회적 강자로 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분할 때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가난한 백인과
부자 흑인이에요. 흑인들은 아무리 부자더라도 절대로 다수자나 그죠? 사회적 강자의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세요? 그죠? 마이클 잭슨.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네?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백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죠? 외모도 전부 백인으로 다 바꾸고 자기 와이프도 그죠? 리사 프레슬리 백인. 심지어 입양한 아이들도 다 백인. 또 그가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다 백인. 아니 뭐가 부족했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네? 가난한 백인은 스스로 나는 가난한 집단 구성원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부유한 위치를 얼마든지 돌파를 하게 되면 나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수자면서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흑인들은 뭐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대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흑인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 사회 현실이에요. 아니죠. 다인종 국가의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는 건 영구성,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영원하냐, 특수성, 대체 불가능성, 집단의식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인종 국가로 가고 다문화 사회로 됐다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점을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맞죠? 왜? 얘는 사회화되거든. 학습이 돼서 그래요. 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학습이 되고 또 언론에서 맨날 이들에 대해서 문제 중심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비난하거나 동정하거나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학습하고 이것을 사회화하는 것이죠. 사회화의 첫 출발, 물론 가족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교과서의 중요성도 있고 대중매체 영향력은 또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생성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흑인을 잘 못 만나봐서 편견을 가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흑인에 대해서 왜 그들은 잠재적 범죄, 부정적, 가난한 이런 것들로 연상을 하잖아요. 왠지 무섭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미군정기를 거쳐서 백인 우리가 성민 사상이 있어서 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맨날 봤던 게 뭐예요? 카우보이 막 나오고 서부 개척하고 막 흑인들의 노예고 막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 이걸 배우고 공부했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어이없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누구를 연상하고, 그죠? 외국인 유학생은 누구를 연상하는지 너무나. 여러분,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98%가 아시아예요. 베트남 1위. 그죠? 2위 중국. 이렇게 금발머리에 파란 눈은 0.0001%도 안 될걸요? 이게 얼마나 왜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쵸? 그것도 교과서로. 얘는 물론 지금 없죠.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2012년 개정판에 국어 교과서에 이런 시가 또 실렸답니다. 보세요. 눈이 크고 얼굴이 까만 나연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알림자 못 읽는 준이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고, 김치 뭐 먹어 쩔쩔매는 영화 아저씨 박씨는 몽골에서 시집와서 길거리에 마주쳐도 시장에서 만나도 말이 안 통해 그냥 웃고만 간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걱정 말라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그래도 품어주자. 뭐 이런 컨셉이겠지.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알까요? 이해를 할까요? 아니죠. 더 편견을 고착시킬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알입장에서 못 먹는 준이 엄마는 베트남 갔을 때, 야, 너도 베트남에서 엄마 왔으니까 너는 엄마한테 알입장 못 읽겠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가 막혀. 아니, 김치 못 먹으면 어때요? 우리 아들 아직도 김치 못 먹어요. 걔 지금 대학 새내기인데, 걔는 초등학교 때도요, 주머니에다가 김치다 넣어왔어요. 선생님 나 먹게 합니다. 아니, 김치 이꼴 왜 한국인이에요? 그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가 대놓고 2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그쵸? 교육시켰어요. 그럼 지금이랑 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볼까요? 성찬이는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 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마다 의견을 말하면서 학급 회의가 없어졌습니다. 이 전제가 뭐예요? 북한에서 왔으니 너는 홈페이지 관리를 못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할 줄 아는 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렇게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너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 이건 완전히 그죠? 온정주의적인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안 보이세요? 큰 소리로.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안 그래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다 피부색이 똑같아요? 아니죠? 애들 초등학교 교실만 가도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럼 내가 피부색이 좀 까만 아이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나는 없네. 이런 생각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갖겠죠. 피부색이 좀 더 검은 아이들도, 피부색이 좀 더 하얀 아이들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색이라는 용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연주왕 갔다가 지금 살구색으로 갔어요. 살구색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자, 여전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정책을 만드는 사람, 다 민감성, 감수성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교과서 얘기를 했죠. 애들은 백지에 어떤 편견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고정관리하기도 편견이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이 쌓이면 편견이 되게 되고, 편견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소수자와 다수자가 이런 불평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소수 집단들이 겪는 실업의 문제, 빈곤의 문제, 질병이나 범죄 문제를,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소수자가 노력을 안 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수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차별해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원래 못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나 제도적 차별을 다 집어치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럼으로써 도덕적 딜레마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팽배한 인종주의, 레이시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도 문화 다양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사회적 성숙을 이뤄내기도 전에 반다문화 정서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다문화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현상에 대해서 혐오적
한국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만 원하다. 근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수십 년간을 그죠? 단일 민족의 어떤 그죠? 무수성이며 한민족의 뭐 그런 것들, 순혈주의 이런 거 교육받으면서 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획가닥 바꿔요? 한순간에.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인종, 민족, 문화 관련된 모든 요소를 거부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 이런 요소들이 사회 질서나 복지를 위협한다라고 보는 이런 시선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촉발시킨 게 여러분 청년경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파급력은 어마무시. 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경남 가긴 한데 애들이 저 대림동 무서워서 못 가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시는 안 갈래요. 이 말이 그냥 막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대림동 완전 망했어요. 그거 아세요? 망했어요. 거기 거주하는 상인들 모두 다 지금 정왕동 라인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영화의 이 파급력, 조선족 이퀄 범죄자 이퀄 살인자라고 한 도식을 완전히 만들었고요. 대림동은 조선족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흉악범죄의 소굴이자 위험 지역이다. 거기에 더 불을 붙인 게 이제 범죄 도시거든요. 또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동정과 연민을 느끼면서 베푸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문화를 완전히 주입시키려고 하는 시도죠. 동화주의적인 관점. 그래서 대중매체나 프로그램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얘는 혐오적, 그거 막 맨날 한국 사람 다 됐네. 어머, 김치도 이렇게 잘 먹고 말이야. 한국 음식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 다 됐네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한국 전통이나 문화도 잘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싹 다 버리고 완전한 미국인으로 그 나라 사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추앙하나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강요하죠? 그쵸? 초창기 당나가족 지원은 다 그랬어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전통. 멀쩡 결혼했는데 전통 혼례를 막 시켜. 지자체에서. 완전 왕짜지. 그렇죠? 그것뿐만이게요. 뭐 하면 동원되는 거야. 지자체에서 무슨 5월에 가족의 날인데 행사에 몇 명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뭐 아이들 몇 명을 뭐 인터뷰할 거니까 섭외해라. 막 이런 거.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불려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얼마 줄 건데요? 선생님 뭐 줄 건데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를 더 부끄러워해야겠죠? 이런 거예요. 얘는 혐오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월감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이국적인 거나 신비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외국인이어도요,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선망이나 호의를 갖고 우리가 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러한 이중 잣대 때문에 출신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나라의 경우에는 그 출신국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요. 이러한 시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흐르게 돼요. 그럼 목표가 한 가지죠. 뭐예요? 부족한 너희들을 우리가 끌어올려줄게. 즉 최대한 우리와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해요. 한국 사람 다 됐네. 이걸. 자, 이건 정말 지극히 위험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고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소수가 다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결혼 이민자들 다문화 가정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거죠.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초창기에 어떤 실천의 기조,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런 측면도 남아있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들, 즉 우리 이주 여성들은 다문화 정책의 주된 포섭 대상이다. 남자들도 아니야. 남자들. 한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은 또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우리나라 정책이 오로지 여성. 자, 이분들은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도 받으며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자기개발 기회 다 갖고 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왔냐면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온정주의적이면서 매우 시혜적인 대상. 동정이나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을 지금까지 해왔죠. 자, 이분들은요 법적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다 있어요. 네. 그러나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죠. 사회적 배제는 정체성에서 비롯되는데요. 합법적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영역에서는 이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실질적인 배제와 차별을 노상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적, 경험적 세계에서의 부정적인 현실이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권리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압도하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이들이 왜 투표권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적인 권리와 실제적 권리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스민 의원 아시죠? 네?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용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보수에서 비례대표 1번을 내세웠다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그게 보편성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제 꺼졌어요, 그 이슈가. 그러니 지금 국회의원은커녕 시의원도 지금 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스민 의정활동 4년 동안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 정말 욕은 바지를 먹었어요. 욕 그렇게 온갖 다문화 이슈도 그녀에게로 다 몰렸고 조금만 발언하면 정말 댓글 폭탄이 퍼버졌고 그 정도였어요. 자, 요거 보세요. 자, 우리 사회에 이주 여성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했냐면 친정부모 만들어주기, 친정엄마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원래 취지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니까 뭔가 그녀의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니 왜 죄다 한복을 저렇게 입히죠? 왜 저렇게 한복을 입혀요? 아니 적어도 본인의 전통 의상 입으면 되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가려면. 근데 저렇게 한복을 싹 다 입혀갖고 친정엄마 매주주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을까요? 왜 실패했죠? 현수막이 잘못됐대요. 현수막이 뭐 어떻게 잘못됐어요? 신청. 신청! 그런 이게 그 저기 디테일에 매우 강하시네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오류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도한 바가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말았는데 이게 왜 실패했죠? 네, 다 한복 입고 있어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두 명의 시어머니가 생긴 거야. 친정엄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싫어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지.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죠? 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세요. 정말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핀잔도 많이 받게 되시고 또 가족 안에서도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학교 가서 엄마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모국어를 1도 안 쓴다. 이런 엄마들 대다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학교에서도 한마디 안 해요. 아무도 나에게 말도 안 걸고 공부는 어려워요. 한국말도 서툴고 집에서 입 벌릴 일이 없대요. 엄마도 한국말을 못해서 참강 수업 때 엄마도 알았으면 좋겠고 창피하고 물론 안 그런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이런 집도 많아요. 멀쩡히 학교 생활하면서도 아이들이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랬는데 엄마 방에서 나오지 마. 사춘기가 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좀 부끄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 건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낙인들. 물론 이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특별한 것들이 있죠. 다문화 학급도 그렇고 뭐 교육복지사나 뭐 이런 제도들도 도입하면서 하는데 교육복지사분들 제가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여전히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는 거야. 온전히 한국인이 되기를.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떤 하나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2억을 다문화 영역에 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프로포저를 확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 인천의 모 중학교의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본인의 학교에 지금 30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딜 간다는지 아세요? 그 사람 하는 거 뭐지? 예절교육 하는 데가 어디죠? 청학동! 거기가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그럼 1,000만 원을 신청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애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생활 태도가 문제라면 예절교육을 청학동에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인드로, 물론 그분의 열정과 사랑은 나는 정말 인정.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건 더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국내 출생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고자 하는 아이들은 언어에도 문제가 없어요. 엄마가 모국어를 못 쓰게 하니까 엄마들이 빨라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또 귀신같이 또 알아듣고 좀 그게 늦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언어 자극이 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계성 장애 이런 상황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ADHD 맨날 뻔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엄마와 소통이 안 되고 또 뭐 집안에서 대화를 별로 잘 못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언어 자극이나 발달이 좀 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진단이 나오고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친구들을 지원할 제대로 된 척도도 없어요. 진단 도구가 없다고요.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2개예요. 한국어 아니면 영어. 2개의 언어가 안 되면 정신적 진단도 못해요. 심지어 정신과 약도 제대로 처방받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청소년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싫어. 다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주배경 청소년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나거지. 왜 내가 이주배경이에요? 나 한국 사람인데요.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이건 또 다른 낙인이에요, 여러분. 다문화 못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결시가독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소년, 가장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용어에서 주는 스티그마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야, 너는 부모님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너는 밥도 못 먹는구나. 야, 너는 아예 부모님도 없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 자, 우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로 계속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역할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닌 거죠, 답이. 자, 제가 이 영상만 보여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예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어요? 10분이 무슨 생각 드셨어요? 한 당 위해서예요. 어? 이거는 하나당. 지금 저에게는 한 편만 보는 거예요. 한 편만 보여줘요? 네. 한쪽 편만? 한쪽 편만. 네, 그 말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우선은 당신처럼이라는 것은 뭔가 장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치를 먹어야 한국인이 되는 거는 조금 맞아요. 바로 나왔네요. 또? 네. 이 언어에서 그들도 당신처럼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도 마음에 걸리시죠. 또? 저는 세금을 낼 것입니다. 군대를 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가족처럼 생각이 안 들고 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 조건을 만들죠. 네 편, 내 편. 자, 너네 이러면 내 편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 딱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역시 박수 박수. 우리 이주사모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감수성, 우리 소위 말하는 민감성은 진짜 바로 나오시네요. 네. 자, 이건 거죠. 김치를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군대를 꼭 가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아니, 외국인들이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냐고요.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대보험 나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현장에서 일하면 그런 거 많이 부딪히시죠. 자,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제도적 차별을 쏙 빼놓고 니들이 자, 봐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편. 아니면 우리 너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옛날 보니까 뭐죠? 워낙에는 자, 이만저만 할 거니까 우리 포용력으로 이들을, 그죠? 함께 하자. 라고 했어요. 이게 한 10년 전 간 거예요. 2010년. 그럼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왜 그놈의 김치라고 말하지 알겠죠? 자료를 찾으면 맨날 김치 얘기만 나온다니까요. 바로 이건 거예요.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죠. 뭔가 이런 것들 우리 애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실무자들이 먼저 그것들을. 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차원의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혐오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예 대놓고 혐오감을 보이는 거. 그것도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왜 다문화 감성 봤더니 시뻘건 게 그죠? 힘들다, 두렵다, 불법,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 다양성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양한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방식은 뭐냐? 철저한 동아주의다. 너네들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이 되어라.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러면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한국인으로서 준비가 됐을 때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은 가장 이상적인 거. 문화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일방적으로 동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갑자기 단어도 생각 안 나요. 미치겠어요. 동아에 두지 않고 어시밀레이션 아무튼 각각의 고유 문화를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특히 여러분께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우리가 다문화 현장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들부터 소리 없이 권력화되거나 낙인화 되고 있는 이런 인종주의적인 미디어, 법, 정책, 교육제도 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정관념, 갈등, 차별 이런 걸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아주 도처에 펼쳐져 있어요. 따라서 내 안의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백인들을 보면 좀 쫄린다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얘기도 해. 영어 사대지라기 있잖아, 그죠? 근데 되게 뭔가 이제 미묘하게, 그죠? 좀 그런 위축되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러나 피부색이 우리보다 조금 혹은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죠? 뭔가 그죠? 우월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들죠. 수련님들 여기 되게 많으신데 요즘 수도회에 외국인 그죠? 수련님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여러분 외방 선교 있죠? 성북동에 거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저도 한국집 평신도 학교에 나 무슨 하시던데 맨날 네. 한 8년째 지금 우리 수련님들 이제 또 뵙고 평신도 분들도 뵀는데 유독 정말 많으세요. 외국인. 특히 뭐 미얀마, 베트남, 중국, 네,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오시는 수험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 친구가 이제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수도에 입회했다가 2년 만에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건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몇 개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왔다고 자꾸 무시하신대요, 원장님. 뭐 후졌다고 그러고. 뭐 잠깐 7박 8일 여행 갔다 와서 당신이 경험한 중국이 전부인데, 마치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후지고. 뭐 이렇게. 물론 후진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일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법이나 미디어나 정책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갖고 인권이나 다문화 감수성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이거 두 가지예요. 답을 내어드리면 첫 번째, 문화적 감수성, cultural sensibility, 문화적 민감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톨레랑스, 그죠? 관용적 태도, 이거 두 가지. 이제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복잡성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예요. 빨라질 건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빨라지는 세상에 적응할 준비가 우리가 선주민들이 받아들여질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거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 매우 중요하죠. 왜? 결국은 이게 다 복지적 영역에 투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원법들 우리나라 지금 유일하게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 지원. 그거 하나. 근데 얘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좀 경험하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성공적인 역할 부분 그리고 공조체제 서로 돕는 방식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한 어떤 공존의 현실,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감수성,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관용적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제도적 차별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다문화 가족지원법도 있고, 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스며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제도적 차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정책이나 법령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인 아이를 출생하지 않으면 그녀가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본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의 기준은 오로지 한 가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생했느냐 아니냐가 모든 기준, 잣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제도적 차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게 문제다, 이건 고쳐야 된다, 수정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말아야 되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무국적 아이들, 그죠? 얘네들 적어도 교육을 시켜주자. 이게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위반이고 아동복지법. 그리고 뭐예요? 유엔 우리 아동 권리 협약에 조인했잖아, 기준했잖아요. 자, 사회복지법제론 1조. 국제법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우리 기준했거든요. 우리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기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돼요. 그냥 MSD 정도의 욕만 먹으면 끝.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진 않지.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남인수 의원이 계속 이거 아직 계류 중인데 통과될란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 칠드런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지금 강모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뭐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 통계 뭐 지금은 뭐 얼마인지 모른다 하니 수치적으로만 좀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중심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모습이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현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이미지들이 한국인들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맨날 사건, 사고, 뭐 어떻게 됐다,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옛날에 오원춘 사건 있을 때는 시흥만 가더라도 다 그냥 살인사건 줄 알고 막 이런 것들. 아까 뭐 청년경찰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들 이주민들을 나와 다른 너희로 구분짓게 만들어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 어떠한지 성찰을 해야겠죠. 다문화 사회 속에 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확산되는 속도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이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배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나의 감수성의 수준, 그렇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 어떤 식의 접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공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사회 통합이에요. 그죠? 어차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할 건데,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쌍방향적인 어떤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속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 주민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는 것.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 여러분들 어플라이 하실 때 꼭 그러세요.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들만 지원하는 건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아이들 뭐 살짝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도 여러분 같이 가는 거. 우리 아이들과 약간 변형해도 돼요. 뭐 그럼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제, 인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바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함께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통합은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적응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사는 다문화 가족의 모습, 또 거리감이나 유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는 다 어색해. 참 약간 편견도 있어. 근데 애들을 매개로 막 프로그램을 해보잖아요. 엄마들이 마음이 싹 열려요. 그리고 막 간식을 막 갖고 와. 나눠 먹어! 급속히 친해져.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너무너무 친해져갖고 엄마들끼리 자기네들이 모임을 만들었어. 자주모임. 그래갖고 집들이를 다니는 거예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 또 정착되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야 지금 우리만 이렇게 모일 게 아니라 우리 음식 나눠갖고 경로당이나 노인정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례들 제가 되게 많이 요즘 들어 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관심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어떠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사회로 구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응? 미국이요? 아니에요. 캐나다. 왜요? 왜요? 네? 왜 그럴까요? 왠지 그래요? 왠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빙고. 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캐나다가 그런지 왜 이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다문화 사회를 제일 잘 구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가 만드죠? 아시겠죠? 왜 캐나다가 그런지.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또 한 번 행운을 빕니다. 저는 행운을 빕니다가 눈에 딱 띄던데 제 수업을 듣는 외국인 친구들은 앞뒤에 러시아어도 있고 막 이런가 봐요. 자기네 나라 말이 올라오니까 그거부터 이제 눈에 딱 띄었다 하더라고요. 단 2명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캐나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법을 처음 만들어낸,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잘 구현해내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적어도 그죠? 은행 갈 때 여러분 진짜 쫄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 이주 여성들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은행이랑 관공서라고 해요. 서류에 그거잖아요. 무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못 쓸 때 어버버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사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챙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큰 틀에서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다문화주의를 주관하는 부처를 만들고 한 캐나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다문화를 잘 구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총리가 트루도 총리거든요. 그 총리의 아버지가 또 총리였는데 그때 다문화주의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말하면서 소수의 의견은 그게 설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으로 우리가 또 그게 마치 정답이 아닌데 하는 방식들 이제는 조금 그죠? 지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양을 준비해 왔나 봐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고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토론 시간을 제가 부득이하게 없애서 더 반가워하시는 제가 느낌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번 저와 함께한 2시간이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없어요. 많이 내렸어요. 지식 채널을 제가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강의안이랑 요거 앞에 바탕화면에 놨거든요.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제가 다시 담아왔어요. 그러니 꼭 가져가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교구 이주사무위원회 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유상훈 신부님이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교수님 강의 가능하실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사실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열강을 쏟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저희 토론은 점심 먹고 하지 않겠습니다. 먹는 걸로 하고 너무너무 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래도 감수성에 대해서 점심 지금 이후에 일정 안내해드리면 미사가 11시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11시 10분에 해도 괜찮을까요? 총무 신부님? 11시 10분에 미사 시작하는 걸로 하시고 좀 쉬시고 편의점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11시 10분에 미사하고 점심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우리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셨습니다. 저는 기적을 잘 안 믿는 사제였는데 최근에 제 주위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많아지면서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 교수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네. 대답이 짧네요. 감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딱 성모성 한번 주사님 손 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11시 10분에 미사가 있는데 반주자 구합니다. 제가 한 분은 아는데 스테파니아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스테파니아 시키 이렇게 오고 반주 하신 줄 아시죠? 미사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장 대표 스님, 윤례자 스님이 청한 것처럼 우리 교수님 위해서 또 예주의 다문화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도성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받으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계시고 때문에 아들의 예수님과